그래서 이제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 하실 때 그동안 있던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후손들한테 물려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번 때 왔을 때 이제 상속에 대해서, 유언장과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해드리긴 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에서 슬기롭게 생활하려면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적게 내든지 나중에 내든지 안 내는지 하는데, 안 내는 방법은 제가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택, 자기가 살던 집 한 채만, 그거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면세죠.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집을 사라고 해서, 그건 올라가는 거는 세금이 안 붙는 거니까 가능하면 거기 집에다 투자하는 게 되고, 좀 사실 그걸 그렇게 찬성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저는 한 얼마 정도 이상이면은 거기는 세금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이 집으로만 들어가고 경기에 안 돌아가요. 산업에 투자를 안 해요. 사업에. 누구라도 이렇게 집을 사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 1,000만 불 이상 집들은 그 세금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여담이고, 우선 기회가 되시면은 자녀 이름으로 자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집을 사게끔 하는 건데, 조그만 거라도. 그때 흔히 생각은, 뭐 우리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 얼마를 줘야지, 뭐 좀 이따가 사줘야지, 뭐 이런 생각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증여를 주는 게 조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한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뭐 파혼이나 이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은 나이 드시면 들수록 끝까지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할 때 하는데, 빌려주시면은 그건 제 거죠. 나중에 왜냐하면 뭐 이혼이나 그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재정 문제나 법적 문제나 소송을 받거나 해서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 빚이 너무 많아지거나 부채가 너무 많아지거나, 그럴 때 부모님의 몫은 하나의 부채로 설정해 놓으면 그거는 안전해요. 딴 거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그러니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돈을 채권으로 잡아놓고 빌려주는 걸로. 그리고 유서에다가는 내가 가면은 그건 그냥 가져라.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가 보통 자녀한테 줬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 생활에는 그게 빌려준 거로 간주가 됩니다. 다른 서류가 없으면은 받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고 싶은데도 증거가 없으면은 나중에 내가 뭐 내 채권자가 생기거나 내가 무슨 채권자가 생기면은 자녀한테 준 돈도 도로 내놔, 그거는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고, 반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거래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화 해놓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선 자산 공제에 대한 상식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이제 말씀하시죠? 공동명의 거기에 내놔야 돼. 저기에 단점 공동명의 예. 보통 그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 하는 방법이, 괜찮아요? 네. 공동명의로 하면은 나중에 상속세를 안 낸다, 사망하면은 이렇게 명예이전이 제동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공동명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하고 은행구자도 공동으로 해놓고 명의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우선 자녀를 믿으시니까 그렇게 해놓으셨겠지만, 자녀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무슨 부채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따님의 지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것까지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로 하면은 조인트 오너십은 100% 공동명의예요. 둘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속할 때만 좋고 절차가 좀
사망 증명서만 주면은 명예 변경이 되니까. 그리고 그 프로베이 피라고 그런 1.4% 매기는 그 상속세라 그럴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은 흔히 있는데, 사시는 동안 무슨 이상한 일을 겪으면은 내 잘못 아닌데 상대방 자녀 때문에 내 집이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반을 해놓는 게 있어요. 그건 tenants in common이라고, 내가 50%든지 뭐 30%든지 퍼센티지로 분리해놓는 그런 공동명예도 있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단점, 자산 통제, 상실, 그게 그런 말입니다. 내 집인데 내가 살고 있는데 자녀가 어떤 불행을 당해서 내가 쫓겨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택을 공동명의로 해놓으시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은 면세인데 공동명의로 되면은, 제가 요건 확실치 않지만 자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거기서 안 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면세가 될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tenants in common일 경우에는 분명히 그래요. 50% 주인이면은. 공동명의일 때도 그게 면세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명예 변경을 할 때는 우선 뭐 다 변호사나 노트리를 통해서 하실 테니까 그때 법률 자문을 잘 받으시고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말고 안전하게 자녀들한테 명예 이전을, 재산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게 있죠. Living Trust, Trust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Living Trust라는 걸 만들어 놓고, 법인 설립 같이 비슷한 제도예요. 법인은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만들어지는 신체인데, 그거에 이제 신탁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 집을 맡겨요. 그 서류상으로. 그리고 이 집은 나를 위해서, 또 내 자녀들 위해서 네가 맡아라. 그래서 신탁인이 저 본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의 주인으로서 명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류상으로 해갖고 나는 그 집을 신탁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게 제3자한테서 공격을 받을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죠. 그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제가 전문 분야니까 부동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 생활에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그 소기업, 중소기업 문제 다루는 거였는데요.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유언장 작성이 있어서요. 유언장 작성도 그렇고 공동 명의를 이제 자녀랑 해놨었을 때요. 이제 지분을 나눠놨거든요. 만약에 나눠놨을 경우에 나눠놓은 상태에서 유언장 작성을 안 하고 제가 이곳에 그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예. 질문은 이제 재산을 미리 분배해서 자녀한테 줬는데 유언장으로 있던 없던 어떤 영향이 되나. 그러니까 이 재산 상속이나 증여, 그걸로 바꾸는데요. 살아있을 동안 주는 거는, 명예 변경하는 거는 증여라 그러죠. 내가 사망 후에 증여되는 거는, 상속되는 거는 상속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증여, 살아있을 때 내가 사인한 거나 계약한 거나 약속한 거가 우선입니다. 그게 안 된 거, 그건 빼놓고 나머지 내 몫으로,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는 상속으로 들어가서 유서가 있으시면은 유서대로 되고, 유서가 없으시면은 상속법대로 됩니다. 그 상속법을 잘 모르는데요. 이제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유언장 작성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이 그게 국가에 환수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10%는 옳은 말이에요. 절차상 유산이 없으시면은 이게 국가가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국가한테 이 유족이 이러니까 법원에, 국가가 아니라 법원에, 법원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신청해갖고 이 유산을 행정 맡게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는 그냥 뭐 소유자가 없어졌으니까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관리자, 유사가 있었으면 유산 관리자를 내가 임명해 놨을 텐데 임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법원이 그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가져가는 거는 그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갑니다. 유언장도 여쭤볼게요. 재산이 많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있다. 애들 둘한테 나눠주고 싶다. 그럴 때 애들이 다 성인이 됐으니까 집행인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유언장에 꼭 필요한 요건, 적혀야 되는 요건, 예를 들면 이름, 소셜 넘버라든지 하여튼 그런 필요한 것만 딱 집어서 내 스스로 그냥 작성해서 해도 안 될까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규칙은 우선 본인이 쓰시면은 그 증인이 있어야 돼요. in writing, 문서로 돼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를 증인 2명이 서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용에 애매한 점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형식을 갖추면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굳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BC주의 유언장 간단한 거 AI 보고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줘요. 웬만큼 형식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예. 그거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AI도 거짓말 할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애매한 게 없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럼 뭐 너희들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거든지 중복되는 거든지 불법이든지 그런 거. 예. 네, 저 하나 여쭤보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집을 예를 들어 집을 소위 말하는 자녀한테 공동명의 아까 얘기했죠. 공동명의로 자녀한테 이름을 뒀어요. 그랬을 때 하나 중요한 게 맞았는데 자녀가 집이 있어요 지금. 근데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있다. 명의가 그렇게 되면 자식한테 어떤 결을 나가면 정부에서 넌 집이 두 채구나. 네, 그러니까 집에 대한 그렇죠. 그 집을 팔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 면세받는 건 집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집 한 채만 자기 자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집이 2채가 있으면은 내가 이 집이 이쪽 동네가 돈 많이 올라갈 때는 그쪽으로 제 자택으로 해놓고 거기서 산다고 하고 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쪽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자택을 내가 이쪽에 산다 하고 증명을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조금 혜택을 나눌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꼭 뭐 감사 같은 게 나오겠죠. 가족 사업의 승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 다음에 제일 큰 재산이 가족 사업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봄 계절이니까 모종을 심으신 분 계세요? 네. 씨를 심으면은 뿌리부터 나오죠. 이 올라오기 전에 뿌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집에서 호박을 몇 개 심었는데 하나만 쭉 나오고 나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선 다시 이쪽에다 심어봤어요. 아마 어떤 씨는 제가 거꾸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옮기니까 자라나더라고요. 과거 경험으로는 그 조그만 씨가 이제 한 3달 있으면 엄청나게 호박들에서 커지죠. 그런 비율로 우리의 목적은 후손들에게 좀 자본, 재산을 좀 남겨주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다급하게 뭐 100만 불, 200만 불 줘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씨앗이라도 남기시면은 그게 커서 자랄 수 있는 그거를 여기 서양 사람들의 계획할 때는 intergenerational wealth planning이라 그래요. 후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민자로서 와서 뭐 그로스리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우리 애들은 이런 고생 안 시켜 하고 그냥 돈 벌려고만 합니다. 근데 여기 오래 산 세대들의 집안, 든든한 집안 보면은 그렇게 시작한 비즈니스를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뭐 7세대까지 가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되게 역사가 있게 해놨어요.
타바스코 소스 좋아하시죠? 식당 가면 매운 거. 그것도 어떤 장군이 미국 식민지 전쟁에서 돌아와갖고 허벌판에 그 타바스코 플랜트 고추 하나 찾아갖고 그걸 심어서 하는데 지금 아마 7세대의 가족이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 다 수출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이 승계 계획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재산으로 넘겨준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노하우, 이 노하우랑 노하우겠죠. 뭐 그 권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더 전체 넘겨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아무리 그 뭐 신발 고치는 수선 그 사업이라도 잘하면은 프랜차이즈 해갖고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한국말로 뭐 직업에 귀한 거 천한 거 없다 뭐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맥도날드도 그냥 하루로 시작했고 뭐 그 시작할 때 보면 다 시작은 조그만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해갖고 넘겨주는 거예요. 하시던 사업을 그냥 팔아버리면은 세금을 내고 그게 없어지고 남의 거가 돼버려요. 그 내 생활 10년, 20년, 30년 바친 사업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조그만 사업이라도 기본 씨앗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열매 맺는 거는 내 3세에 가서 열매 맺을 거다 해갖고 애들 교육도 애들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 집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집을 살게 유지하는 그 생터 사멘터 그것도 넘겨주는 그런 정신이 우리한테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민들 속담에는 seventh generation, 7세대 앞을 보고 산다.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점령 받고 나서 지금 7세대째다 해갖고 젊은이들은 좀 활기를 차고 희망을 걷고 이제 하는데, 중국 사람도 보면은 좀 멀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잠깐 빼드렸는데 집을 파시고 이제 이사 가실 때 조금 집을 작게 편하게 도시 가는 것도 좋지만 후손을 위해서라면은 집은 좀 작지만 땅은 많은 거. 그래서 땅이 개발되면은 그게 이제 재산이 될 수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참 느려요. 여기에 지금 오시면 로이드몰 이게 고층 올라갔잖아요. 이게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노스로드에 사무실 옮기고 그때 이 공청회가 있었어요. 로이드몰에 이런 그림을 봤어요, 그때. 그게 30년 넘었습니다. 98년도였나 그랬어요. 그 정도에 하갖고서는 하는데 이쪽 로이드몰에 고층 건물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쪽 코크힐람 쪽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이 많은 세대 주택 차들이 나오면은 노스로드가 꽉 찰 텐데 그럼 이쪽에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도시 기획자 대답이 거기는 코크힐람에서 우리 알 바 아니다.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노스로드 상가위원회를 형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이랑 이게 협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차 사고 나면은 저쪽 걸으라 그래요, 서로. 경찰. 그래서 그때 이 양쪽 길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상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번화하게 지금까지 시작이었죠, 그것도. 그것처럼 뭔지 오늘은 작은 일이지만 내일을 위해서는 그게 큰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어드바이스는 법인을 설립하세요.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법인 설립하세요. 여기 이제 넘어가는데 그 법인 하나를 설립해서 집 개인 재산은 빼놓고는 돈 버는 거는 그 법인에다 넣으세요. 왜냐하면은 개인이 갖고 있으시면은 개인에 따라서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근데 법인이 갖고 있으면은 법인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을 때 돈이 그 재산으로 인하여 벌리면 투자해서 벌리거나 뭐 그러면 개인 소득세예요. 근데 법인 안에서 벌면은 법인세만 내고 내가 쓸 때 개인세를 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사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하는 사업이 인버브 돼 갖고 씨앗돈을 마련해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돈이 있더라면은 집 사는 데 돈을 다 주지 않고 이걸 맡길 테니까 이거 갖고 네가 사업을 해봐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돈 버는 거 낚시꾼이 되게끔 하는 게 낫지 고기를 주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 주식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인력에 투자하는 거, 사람에 투자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금 안 내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자택이고 하나는 이 개인 회사 법인 주식을 잘 양성해 가지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면은 한 사람 한 주주당 100만 불까지의 약 100만 불인데 그까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그래서 가족 회사에 갖고 있던 거가 예를 들어서 내 처와 뭐 저가 각자 주주 100개씩 갖고 있어요. 그게 회사가 뭐 10,000불로 시작했는데 200만 불이 됐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200만 불에 팔 수 있으면은 그 양도소득세를 면세 200만 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개인마다 100만 불 되니까. 근데 더 희소식이 이겁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다는데 2021년도에 연방정부가 그 법을 더 변경해가지고 그게 남한테 팔 때만, 그전에는 남한테 팔 때만 그 양도소득세를 생겼고 그 면세가 생겼는데 이제는 자녀한테 넘겨줄 때 그때 제가 차지했을 수 있는 그 면세 혜택을 보고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넘겨주면은 제가 10,000불씩 한 회사를 자녀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때 그게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였다.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냥 무료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시가에 양도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저한테 그만큼 세금을 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는 무료로 받았지만 이게 그때 시가가 100만 불이었으니까 이게 네 원가다. 여기서부터만 면세 받아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제가 자녀들한테 넘겨줄 때에 지금 시가로 책정하고 이만큼 면세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거기에서 받아갖고 이제 거기 나중에 또 올라가면 또 면세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거는 자녀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내 nephew, niece, 그러니까 조카들한테도 주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amily business나 family farm이나 농장이나 그런 것들에 이게 해당되는데요. 그런 거를 지금 집을 밴쿠버에 파셔서 저 조금 나가서 농촌에 농장을 사놓으시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법인으로 하고 패밀리 팜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거 농사하면서 그 기름값도 싸고 뭐 세금도 적게 내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땅값이 올라가고 인구 증가하면 나중에 절대 농지에서 풀려나면 혹시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고 안 풀려나도 거기에서 제가 좀 구상하는 거는 그런 농장에다가 공동생활할 수 있는 터 그런 거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농사하면서 정원 가꾸면서 사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 연락 주세요. 뜻 맞는 분들 이렇게 모아드릴게요. 그러면은 농장 정말 뭐 농장은 싸거든요. 그 가서 거기에다가 같이 공동생활 한다.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려할 상황. 네. 건강관리, 디지털 시대. 제가 아무래도 이 슬라이드를 이거 아니고 딴 거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좀 개방했는데, 체크리스트. 예. 하여튼, 거진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그래서 여기 시니어 베네핏 받는 거 그거 100만 불에다가 이런 주식을 나중에 팔면 면세하는 거 100만 불 하면은 그래서 200만 불 버실 수 있다는 강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증여를 법인 같은 경우에 주식을 이제 증여를 할 경우에는 네. 면세 한도가 얼마나? 증여 한도는 면세는
양도 면세는 거진 100만 불입니다. 그게 75만 불에 70년도에 시작한 게 인플레로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주주가 자기 주식을 남한테 팔든지 가족한테 증여하든지 했을 때 시가에서 내 원가하고 시가의 차액 100만 불까지는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부부니까 저도 주식이 있고 네네. 그럼 200만 불. 그럼이 되는 거죠. 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적에는 네. 200만 불까지 예, 면세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평생 한 번입니까? 아니면 회사마다? 계속 써먹을 수 있고 한 사람의 평생 면세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까지 식당 하시던 분 주식을 팔고 그때 뭐 10만 불 면세 받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거는 빼놓고 나머지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은 안 내는 방법, 늦게 내는 방법, 적게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세금이 부담돼서 뭐 처분 못 하시는 게 있으면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내는 방법을 계열 회사를 만들어서 내 개인한테만 안 들어오면 돼요, 돈이. 그래서 그 계열 회사한테 가도록 하고. 자녀들도 같이 주주로 돼 있거든요. 자녀들도 주주로 돼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하시냐 그 말씀이죠. 구조조정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회사법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회사 하나가 뭘 갖고 있는데 주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 하나 차려갖고 여기다 주고 이 회사의 주식을 받으면 돼요. 교환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나눌 수도 있고 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 계열 회사 안에서 돌아가는 건 세금이 없어요. 보통 구조조정한다 그러죠. 그거를. 근데 그 사업가의 지혜는 사업은 빚과 세금을 조정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보다. 그래서 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세금 내는 게 두려워서 일생 계획을 그것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거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거 더 내도록 하는 방법이 더 긍정적인 방법이지, 그것 때문에 주저하다가는 머리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이라면 코퍼레이션을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유보할 수 있나요? 세금을?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네, 예, 물론이죠. 그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나 한다. 그러면 10만 불짜리 식당을 샀어요. 하나는 법인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샀어요, 개인으로. 그러면 개인으로 산 거는 자본금이 됩니다, 10만 불이. 그래서 그 다음날 장사하면서 버는 돈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법인한테 10만 불을 꿔준 겁니다. 가수금으로 꿔줬어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장사하면은 회사가 그 다음날 번 거를 나한테 변제할 때 나는 내 돈 찾아오는 거니까 10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내는 방법이죠. 20만 불을 다 빼내고 나서부터 벌고 나중에 이 회사가 식당을 팔면은 원가는 1불로 됐으니까 이제 이거 자본금은 뺐고, 자본금이 아니고 가수금은 뺐고, 그리고 10만 불에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이 10만 불의 반의 그게 소득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 법인세에. 근데 이쪽의 경우에는 이 10만 불을 빼지 못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없겠죠. 그 대신 10만 불에 팔면은. 그러면은 법인으로 매매를 했을 때, 법인의 그 사업체가 잘못됐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 이론적으로는 이 주식 회사가 생긴 이유가 예전에 이 뭉쳐야 이걸 산업이 살아나고 그러는데 뭉치면은 공동 책임이 되니까 동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빚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공동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져 갖고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내 투자한 것만 위험하고 그 이상은 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론입니다. 근데 보통 소기업들이 뭐 임대를 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이럴 때에는 개인 보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변호사로서는 그런 법인 회사가 임대할 때 건물주가 개인 보증을 요구하면은 가능한
개인 보증 대신에 뭐 보증금을 더 줄게, 뭐 3개월치 더 낼게, 뭐 이렇게 해결하죠. 예. 그리고 사실 많은 케이스가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약자가 많으니까 개인 보증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제가 이 한인 사회 말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 이렇게 할 때는 법인 개인 보증 없이 임대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끼리는. 네, 오늘 말씀해주신 한변화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도시락 나눠드릴게요.